반갑습니다. 저를 이제 소개하면서 평생 남명학 연구에 대해 연구를 평생 해서 남명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 남명학에 몰두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남명학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저는 알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오래 했다고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논문을 많이 썼다고 꼭 그 방면에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논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남명 선생의 정신을 제대로 들추어내었고, 또 후대까지 어떤 식으로 개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당대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제가 남명 선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과정은 88년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요즘하고는 달라서 그때는 다들 박사 과정을 빨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빨리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좀 늦은 셈이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지도 교수가 이제 이 우리나라 유명한 작품들을 쭉 뽑아가지고 그거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제 작품의 주석을 저보고 좀 달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그 글들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주석을 달만한 부분은 전부 제가 주석 작업을 했는데, 그 여러 글 가운데 남명 선생의 미남부라고 하는 글이 거기에 뽑혀 있었어요. 그 미남부라고 하는 말은 작품 장르로 말하면 그게 부라고 하는 문체인데, 제목이 민암이에요. 민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민자하고 바위암자인데, 민암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그냥 단순하게 백성바위라는 말이 아니고,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임금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세금을 내고 해가지고 임금을 떠받들어주고 하는데, 조금만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성은 단칼에 죽일 수도 있고,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백성이 결국은 임금을 떠받들고 있고, 나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임금을 폐기 처분을 해버리고 새로운 임금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백성에게서 나온다. 그 백성은 그래서 지금 임금의 지위에 있는 절대 권력에 앉아 있는 대대로 임금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임금을 내팽개 쳐버리고 새로운 임금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백성에게 있다
그러니까 백성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현재 임금을 떨어뜨려주는 것도 백성이지만은 지금 현재 임금을 몰아낼 수도 있는 게 백성이다.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임금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백성 그거 우습게 보지 마라. 백성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고 백성이 아주 위험한 존재다. 잘못하면 내 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백성은 위험한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잘하고 있는데 백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임금이 잘 못하거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잘 못할 적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안 가도록 임금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성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미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그 미남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부라고 하는 글을 짓도록 했는데, 그 부 내용에 보면 백성이 위험하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남명 선생 이야기는 백성이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위험하게 하느냐? 백성이 자기 스스로 그냥 위험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임금을 비롯해서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 백성을 위험한 존재로 만든다. 백성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서 백성이 위험한 거지. 백성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위험한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글로 썼는데,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 글이 되어 있어요. 백성을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지 말라.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편안해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내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지 백성이 애초에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배계층의 사람들에게 백성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라 하는 이 말을 글로 썼습니다. 글로 썼는데 그 중간의 말에 보면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그전에는 임금이 떠받들어 주다가 마치 큰 물에 배가 아무리 커도 백성들이 떠받들어 주는 것은 물이 배를 떠받들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백성들 늘 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배 밑에 깔려 있고, 그런데 배가 뒤집어지는 것도 물에 의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임금이 제대로 임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임금의 권한이 절대적이고 어떤 사람도 임금에게 대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 군주제에서도 임금이 조심하지 않으면 임금 자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서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 해도 그런 이야기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감히 잘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런 말을 하다가 벼슬길에 나간 사람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임금에게 당할지 모른다. 저놈이 저런 생각을 딱 갖고 있어. 급하면 나를 드러낼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임금이 하고 있다면 그 밑에서 벼슬 하는 사람이 벼슬 제대로 못하겠지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미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지은 게 보이질 않습니다. 않는데 남명 선생은 문집에 그걸 당당하게 내놓고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그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서 이 어른 참 내가 연구를 할 만한 분이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사과정 첫 학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2년 반 뒤에 박사과정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90년부터 수업은 끝난 상태에서 여기 경상대학교에 한문학과에 제가 강의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의 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바로 남명학파의 본거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온 뒤로부터 그 도서관에 있으면서 이 근처에 있는 자료들을 섭렵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 답사를 가가지고 요 진주 인근에서 쭉 올라가서 저 북쪽으로 거창까지 거창에서 다시 합천 뭐 성주 고령 이쪽을 해서 밑으로 쫙 경상우도 지역은 거의 대부분 남명학파가 있는 곳은 남명학파로서 문집을 남긴 분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명학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그 학파라고 하는 걸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요즘은 학파라는 이름을 쉽게 붙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뚜렷한 학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명학파는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래 이제 그 남명학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근거를 남명의 사상 속에서 찾아내고, 그래서 남명학파가 남명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남명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또 제자들이 조선 말기까지 끊임없이 그 정신을 계승해 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한 것은 제가 곳곳에 답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문집을 보고 문집 속에 남아있는 글들을 통해서 물론 모든 책들을 싹 다 읽은 건 아니지만은 남명 선생하고 관련시킬 만한 그런 거를 책을 넘기면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면서 조선 말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문집을 검토를 해서 남명학파가 조선 말기까지 개성된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남명학파가 개성이 되어 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제목에서 그 남명 선생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남명학파가, 남명 선생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학문을 계승해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요즘까지 하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1945년에 돌아가신 분까지, 그래서 조선 말기에 태어나서 해방 고 무렵에 돌아가신 분까지 그래 해보니까 근래 이 근처에 이름이 있었던 중재 선생은 그 뒤로 너무 1980년대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 좀 다루기가 어렵고, 1870년에 나서 1946년에 돌아가신 회봉 학염전 선생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면서 남명학파가 이렇게 개성되어 왔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1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생 해도,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건데, 한 10년 만에 정리를 한 데를 얼마나 깊이 있게 했겠습니까?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남명학파의 개성에 관해서는 제가 대충, 얽어맨 거 아닌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름대로 느낌은 다니면서 남명학파가 분명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보고, 그 확인한 증거들을 거기에서 책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명 선생의 사상, 남명 선생 사상이 어떠했길래 그래 그 제자들도 그 정신을 개성하려고 했고 그 제자의 제자들도 남명 정신을 개성하려고 해서 근래까지 남명 정신이 개성됐는가? 그 바탕이 이제 말하자면 남명 선생의 사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명 선생의 학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근처의 학자들 가운데 남명 선생에 대해서 아는 분은 누구나 남명 선생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경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공경 기영자 오를 의자. 경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남명 선생이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된 남명 선생 일생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남명 선생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 이 토동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가가 인천이시인데 인천이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나고 난 뒤에 4살 되던 해 아직 남명선생이 전혀 철도 들지 않은 4살 무렵에 남명선생 아버지가 문과에 급조해서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명선생도 서울에 부인하고 남명선생 어머니하고 같이 서울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젊은 시절, 그 15살에서 20살 시절에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남명선생의 젊은 시절의 친구들입니다. 남명선생의 젊은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은 전부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서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남명선생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경상도 말을 썼기 때문에 경상도 말에 익숙하긴 하겠지만 밖에 나가면 전부 서울 사람들이니까 서울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남명선생 자형을 남명선생이 써놓은 기록에 보면 매형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분 서울말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매형이란 말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서울 사람들은 또 자형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상하게 자기 누나의 남편인데 자자를 안 쓰고 매자를 써요. 자매라고 할 때 자는 손인 누이를 말하고 매는 손아래 누이를 말하는 게 한문에 대개 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부하면 손아래 여동생의 남편을 매부를 하고 자부라고 하면 손의 누이의 남편을 말하는데 자부를 저 사람 누구냐 하면 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를 땐 자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부르는 호칭으로 자형이고 그런데 그 부르는 호칭 그게 나중에는 지칭도 돼가지고 누구냐 이러면 우리 자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래 자부란 말은
잘 쓰지 않고 매부라는 말은 쓰는데, 근데 매부는 부를 적에 근래까지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의 둘이 친구처럼 이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안매부간에는. 요즘 뭐 천안매부간에 형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형님은 자기 직계 친가에만 형님이란 말을 쓰고, 처가에는 처가나 아니면 친구들끼리는 형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을 붙여서 김형, 이형, 손아래 사람도 김형이라고 하고 손윗 사람도 김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형이란 말을 붙일 뿐만 아니라 서로 벗합니다. 나이가 8살 정도 많아도 서로 벗하고 그리 지내는데, 요즘 그래 안 하니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나의 남편한테는 1살 많아도 또는 1살 적어도 말을 못 놔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누님 때문에. 자기 누님한테 걸리기 때문에 말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선생 자형도 바로 위에 자형은 1살 나이가 많아요. 1살 나이가 많은데 거꾸로 내가 손이 내 여동생의 남편 같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뭐 보답하면 되는데, 우리 누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말 못 놓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자형에 관한 기록을 할 적에 매부라고 딱 적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초간본에 매부라고 되어 있던 거를 그 다음 1604년에 간행된 걸 초간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1609년에 새로 그 목판을 새로 수정을 했어요. 그 수정할 적에 그 매부라고 하는 된 부분을 자부라고 고쳤어요. 자부라고 고쳤는데 그게 모르고 그때 매부라고 썼던 건 아니라고. 매부, 매형이란 말은 그 당시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예사로 자형도 매부라고 매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 흔적을 보고 제가 이분은 말도 서울말 했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20살 이전까지 책을, 그 당시에 있던 책은 안 읽어본 책이 없을 정도로 박학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였기 때문에 남명 친구들은 나중에 전국에 이름난 학자들이 그때 그거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명 친구들은 남명이 제일 먼저 문과에 급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살부터 남명 선생은 말하자면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칠 때마다 떨어져가지고 남명 선생이 벼슬을 벼슬하겠다는 생각을 중단한 게 1531년인데 31살 때예요. 그 31살 때 중단할 때까지니까 만 10년 동안 과거 시험 준비를 늘 하고, 과거 시험 있을 때마다 시험 쳤어요. 과거 시험 원래 3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 있는데,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별시가 있어요. 특별 시험이 있습니다. 그 특별 시험이 왕자가 왕자가 하나도 없는데 첫 번째 왕자가 태어나가 이 사람이 앞으로 다음 시대에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러면 세자가 탄생했다고 막 기뻐하면서 별시를 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별시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시험을 한 10번 쳤어요. 10번 쳤는데 10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명 선생이 과거 시험 다 합격할 수 있을, 처음에 시험 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잘못 알았던 건가? 남명 선생은 실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그래 이야기했던 건가?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데 시험 떨어지고 난 사람은 원래 할 말은 없지만, 근데 남명 선생은 31살 그 무렵에 과거 시험 공부하러 가면서 내가 떨어진 것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고문으로만 문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는데 그래도 그거를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은 알아줄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래 그런 식으로 글 써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게 춘추 좌시전의 문투예요. 춘추 좌시전의 문투고 당나라 때 내려오면 유종원의 문체인데 그 문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 한문 문장은 띄어쓰기 안 하지. 조사 없으면 다닥다닥 붙이는 글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물론 한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못 읽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면 다 아무거나 한문으로 된 건 다 잘 읽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문장을 읽어 나가다가 몰라가 척척 막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제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문맥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조금 중간에 멈칫하지만 또 파악을 해내고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과거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시험 채점관이 문장이 까다로운 글이 나오가 뭔지 잘 모르겠죠. 한참 생각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찾아보게 만들면 그거 자기가 답답할 일이 없는데 뭐한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문장을 쓴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남명 선생님이 바로 그런, 거기에 딱 빼는 대상이 되는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받아보고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면 명문이에요. 근데 명문을 그 시험 채점관은 그게 명문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 채점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열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좀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빼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딱 모아놔야 다시 이게 1등을 줄 거냐 2등을 줄 거냐 하는데 이쪽을 다 빼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또 알면 괜찮은데 시험 채점관 여럿인데 다 남명 선생의 글이 까다롭고 힘드니까 빼버립니다. 여러 사람한테 다 빼이니까 합격될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1살 때 이제 억지로 내가 내 글 스타일로 한번 써보겠다고 하다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는 송나라 시대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문체, 그걸 금문이라고 합니다. 금문으로 한번 써봐야지 싶어서. 그래, 그 당시 금문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료가 성리대전이에요. 성리대전인데, 성리대전 그걸 갖다 놓고 읽다가 보니까 원나라 시대의 학자 중에 노제 허형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사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대장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 대장부는 과거에 합격해가 벼슬길에 나가면 무언가 뚜렷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봉급만 받고 시간만 때우다가 자리만 올라가고 이러면 거들먹거리다가 그래 오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일에 딱 맞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특별한 할 일이 없어요. 그저 이 사인만 하고 봉급만 받고 시간만 나면 기생집에 가서 놀고 이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각 고을마다 가면 고을마다 다 기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생은 수령이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령 관할이, 그게 조정의 관기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오늘날처럼 무슨, 기생 제도가 없는데 기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생 제도가 딱 있어요. 있어서 그 수령이 마음대로 관할하고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수령 말 안 들으면 기생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생은 수령이 시킨 대로 말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을 수령으로 나가거나 뭘 하거나 간에 벼슬길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정성이 될 때까지도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때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공부한 게 다예요. 그것만 해도 평생 벼슬하는 데 써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학자는 평생 공부를 해왔고 그러다가 귀양 같은 걸 가고 나면 꼼짝도 못하고 글만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 귀양 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양 간 사람도 물론 맨날 댕기면서 노는 사람도 있었지. 그렇지만은 정말 뜻이 있는 사람은 귀양 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벼슬길 나간 사람들이 2, 3, 4, 3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공부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남명 선생은 그 사람이 글에 제일 처음에 벼슬길에 나가서는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유의라고 하는데 장자 같은 데서는 무의사상을 하거든. 특별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육아에서는 제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군수로 나가서 시간만 때우고 군수 다 끝나면 그건 안 된다. 군수로서 제대로 이 군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한 일이 제대로 한 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냥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고 그게 군수 노릇을 제대로 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수만이 아니고 모든 벼슬이 전부 제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벼슬길 나가면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벼슬길에서 이제 벼슬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서 물러나와서 지내야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시골에 와가지고 뭐 벼슬 안 하고 있으니까 술 마시고 놀고 요즘 말하면 뭐 화투 치고 게임하고 이런 놀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는 그러면 안 된다.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시골에 있을 적에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일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벼슬길에 나가서도 하는 일이 어렵고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해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대장부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나아가서 아무런 하는 일도 없고 물러나서 지키는 일도 없다면 공부 뭐 달라고 하느냐. 공부 왜 하느냐.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딱 해놨는데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서 제대로 하는 일이 있고 벼슬길에서 물러났을 적에는 물러나서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하는 일도 없고 물러나서 지키는 일도 못한다면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남명 선생님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하려고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읽다가 그 구절을 보고 탄식을 했다는 게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벼슬길에 나갈 생각만 했는데 벼슬길 나가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1530년 건무렵에 중종 임금 시절인데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한 10년 남짓 지난 시기다. 이미 기묘사화가 일어날 적에
일어나기 이전까지 중종이 참 훌륭한 임금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김효사가 딱 일어난 순간부터 중종은 완전히 간신들한테 휘말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고 간신들의 이 손아귀 위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 남명선생이 딱 보니까 지금 벼슬할 만한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벼슬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벼슬할 만한 시기가 아닌데 내가 과거 시험 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봉급만 받아먹겠다. 이런 심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벼슬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벼슬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과거 시험 보던 거를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정말 선비다운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그거를 위기제학이라고 합니다. 하위자하고 몸기자. 위기제학이라고 하는데 위기제학은 위인제학의 짝이 되는 말이에요. 위인제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인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라는 건 남한테 내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합격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위인제학이에요. 그 다음 그래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대단하다. 이거 어디든지 가면 품계에 따라서 사람 대접해줘요. 예. 그리고 서원에 사람을 떡 앉히는데 자리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다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뭐 조정의 벼슬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이게 벼슬 높이 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위인제학이라고 해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라서 훌륭한 대접받는 게 아니고 벼슬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받는 것 이런 거를 위인제학이라고 하는데 남명 선생은 위인제학 그거는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위기제학이라 해야 돼. 정말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가 내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공부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제학을 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153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시험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원래 서울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도 있었고 해가 거기서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살면 서울 집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살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위기제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가 있는 김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531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32년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김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김해 내려가가지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위기제학에 몰두합니다. 몰두해서 그때 마침 또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던 그 어머니를 서울의 집을 처분해가 자기 자양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살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오니까 여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528년에 자기 1525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재산 전부 이 동생들하고 누님하고 다 나눠줘 버리고 서울집 그것만 갖고 있다. 그거조차도 이제 딱 나눠주고 내려오니까 자기 처가는 아주 잘 살았어요. 김해 대동면 그 전부가 그 처가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며느리 친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1545년에 남명생 모친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바로 삼가 판곡이라고 합니까? 하판. 판현 그 안쪽으로 그 자기 아버지 묘소가 있고 할아버지 증조부 묘소가 있는 그 묘등에서 약간 낮은 곳에 자기 어머니 묘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3년상을 하고
3년상 끝내고 난 뒤로 이제 처가로 안 가고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조안에 요 지금 용암선 들어오는 요 안쪽에 저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그 자리가 개부당이 있었던 마을이라고 해요. 개부당 가는 데가 바로 이제 자기 살림집입니다. 살림집이고 요 밑에 여기 내과에 뇌룡사라고 지금 뇌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뇌룡사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저 안에서는 이제 살림집이고 이렇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살림집하고 뇌룡사 하는 것도 자기 동생하고 누님들이 보태줘가지고 그래 살았다고 해요. 자기 재산은 없었고. 근데 여기 와서 살 적에도 그랬고 김해에서 살 적에도 그렇고 공부가 위기지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위기지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게 요즘 말하면 성녀들 중에 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굴에 들어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정신 자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하는 말은 아침에 내가 도가 무엇인지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내가 깨우친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남명 선생의 생각이 저는 그랬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 법이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우치기만 하면 죽어도 좋다는 이 생각으로 집념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여기서 살게 되면서 여기서 뭔가를 한번 깨우쳐 보자고 했는데 요 시기에 저는 남명 선생의 이 신명사도라고 하는 이게 완성이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1549년에 남명 선생 문집에 보면 요 삼가 저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그게 삼가가 아니고 그게 거창군 신원면에 아마 속하지 싶은데 황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내가 그게 있는데 그 내 안에 가막산 밑에 그게 부암이라고 하는 부연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가마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549년에 이 근처 사람들하고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여름에 탁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간 거예요. 거기. 근데 거기에서 지은 시가 시 내용을 보면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그 무렵에 벌써 남명 선생의 경의사상이 완성이 되었겠구나 저는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니까 거기서 지은 큰 이제 물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큰 쏘를 이루고 그다음 물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신 50년 전루 내 몸에 온몸에 찌든 50년 동안의 때 그것을 천곡 청연 세진휴라 천곡이란 말이 천섬이란 말이고 청연은 맑은 못이란 천섬 맑은 못에 세진휴라 깨끗이 씻어버린다. 그리고 여기 이 못에 내 50년 동안 49살이니까 큰 숫자로 말하면 50년이죠. 50년 동안 찌들었던 때를 여기 있는 맑은 몸물로 깨끗이 씻는다. 이래 놓고 진토당능 생오내면 진토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뜻이 티끌이 만약에 내 오장 안에 생긴다면 바깥에 있는 이거는 몸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는데 오장 안에 티끌이 생긴다면 오장 안에 티끌이 뭐겠습니까?
오장 안에 티끌인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장 안에 티끌이란 말은 욕심을 말해요. 사람이 욕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 뱃속에 전부 욕심으로 가득하다. 보통 그래 말하거든. 욕심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게 티끌인 거예요. 그럼 이 뱃속에 오장 안에 욕심이 만약에 생긴다면, 티끌이 생긴다면 지금 고목 부기르라. 지금 즉시 배를 갈라서 저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겠다. 이 안에 여기에 티끌이 있으면 싹 갈라가지고 저 맑은 물에 싹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건데, 그 깨끗이 씻기 전에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남명 선생의 경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 말입니다. 남명 선생이 갖고 있는 경은 목숨을 걸고 수양하는 것이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경은 송나라 때부터 정자 주자 이래로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도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치면 퇴계 선생 하면 경 시험 치면 퇴계 선생 이야기하고 경 치면 맞아요. 어디든지 1, 2, 3, 4, 5 중에 경이 있으면 경 그거 찍으면 맞다고. 경이 뭔지도 모르고 퇴계 선생 하면 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송나라 때 정자주자 이후로 이 학문의 핵심을 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경은 남명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그 자나 깨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경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다. 이러면 이거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안 되지. 이래 반성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게 경이에요. 근데 남명 선생은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을 몰아내야 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못 이겨낸다 하면 그건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고복이란 말씀이에요. 배를 가른다 하는 말씀. 내가 그게 티끌이 생겨난다 이 말은 내 욕심을 내가 이겨내지 욕심을 이겨내버리면 그거는 이 뱃속에 티끌이 생긴 게 없어요. 없는 건데 생겨났다는 이 말은 욕심을 못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못 이겨내면 나는 죽겠다. 이 생각을 실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인지 모르지만 요게 이 신명사도라고 하는 이게 그 뇌룡정이 이게 뇌룡사로 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없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이 근처에 생긴 최초의 서원은 회현서원이었어요. 남명선생을 모신 서원이 회현서원이라고 있었고, 회현서원이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새로 세운 게 향강서원이었어요. 이 향기 향자 물광자 쓴데 향강 그게 황강을 향강이라고도 했어요. 그 향강서원이 바로 용암서원이 된 겁니다. 용암서원 요게 사액이 되면서 용암서원이 됐어요. 그래서 1609년에 용암서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강서원이 용암서원 되고, 용암서원 그게 조선 말기까지 내려오다가 1871년에 그게 회철된 겁니다. 회철되고 100년도 더 있다가 지금 여기에 다시 복원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용암서원의 부속 건물로 다시 이
뇌룡사가 뇌룡정이라고 하는 용암성 부속 건물로 복원이 되었어요. 복원이 돼가지고 적어도 1871년대까지는 뇌룡정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서원이 완전히 회철되고 나니까 그래 1890년 무렵에 1871년에 회철이 되는데 그부터 한 20년 뒤에 여기에 옛날 터자리에 뇌룡정으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때 이 근처에 삼가 현감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삼가에 있는 후산 허육 그분하고 노백헌 정재규 이런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남인하고 여기에 있는 노론학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뇌룡정을 복원해가 지금 남아있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서원 이게 들어서원한데 약간 위치를 옮기긴 했지만은 그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뇌룡 이제 사였던 거고 그 뇌룡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대로 서원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남명 선생 체례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 진주 오고 난 뒤에도 남명 선생 체례를 계속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이 뇌룡사에 있던 거예요. 요거 제가 1998년 고무렵에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요 밑에 요 새카만이 된 이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이 요 위에 새카만 부분 떨어져 나간 뇌룡사라고 하는 글도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부분. 요 나머지 대부분은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여기에 있던 건데 이게 지금은 어디가 있나 하니까 지금은 산청군의 남명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남명기념관에 이게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삼가 유림이 여기 보관하기 힘들다고 해서 아마 그 산청 그 남명기념관에 넘겨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볼 적에 요 사진 찍을 적에는 뇌룡정에 유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유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뇌룡정 마루에서 들고 있는 걸 사진 찍은 건데 요게. 그리고 이 사진을 그때 찍고 난 뒤로 이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에 그려져 있는 정신이 바로 경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직금 고복 부기류라 지금 즉시 배를 갈라 흐르는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것이 요 그림에 보입니다. 요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성처럼 이래 생긴 게 이게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이고 그 머리에 관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관, 하나는 목관, 하나는 구관이. 그리고 이거는 귀와 눈과 입인데 이거 관문을 왜 이래 해놨나 하니까 이거 이외에도 사람 몸에는 구멍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구멍 때문에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멍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귀와 눈과 입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만 없어도 사람이 욕심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옷 색깔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이런 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는지 하나도 부러워하는 거 없지요?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여기서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이거를 이겨내야 제대로 된 학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위기제학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겨내게
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경이라는 거예요. 경이고, 태일군 하는 이건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사람의 정신이 태일군이. 태일군이 마음을 제대로 못 가지면 그 사람은 몸뚱이만 있고 정신이 없는 사람 되니까 곤란한데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게 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이게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외적을 막는 일인데 외적하는 그게 뭐냐 이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밖에 뭐 있는 거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뭐 온갖 욕심이 전부 우리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뭐 이래 한 데서 욕심이 다 생겨납니다. 그 욕심을 없애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학자들이나 지금 사람들은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공부가 뭐냐? 공부는 지식을 많이 익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법률 지식을 많이 익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사기칠 거냐? 이런 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공부해가지고 남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기껏 해봐야 장난질에 불과한 것이고 공부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공부라는 거야. 훌륭한 사람 되지 않고 공부 뭔데 하느냐. 뭐하는데 공부를 할 거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핵심이 뭐냐. 이거 욕심 없애는 거야. 욕심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욕심 없애는 방법은 그냥 대충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아이고 내가 또 욕심 부렸네.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뭐 또 다음엔 조심해야지. 언제나 내가 욕심 부려놓고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면 해결 다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고친다. 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웃집에 참외밭에 참외 하나 내가 따먹었어. 내가 오늘 배가 고프고 마침 지나가면서 거기 잘 익어서 아이고 이거 하나 먹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먹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어. 그 다음엔 절대 안 그래야지 익혀놓고 다음 또 해요. 다음엔 사과밭에 사과 하나 따먹고 별로 나쁜 일은 아니래. 그게 뭐 사람 죽일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요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꾸 욕심이 커져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상당히 위험한 욕심도 부리게 되고 나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고 별 이상한 일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기는 욕심을 사람이 딱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다니는데 보면 저절로 욕심이 생긴다. 그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는 게 이제 이 공부인데 그 공부를 남명선은 목숨을 걸자. 그 목숨을 걸자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그게 국군사사직이란 말이 있지요. 그겁니다. 국군사사직이란 말. 나라의 임금은 사직에서 죽는다. 나라 임금 사직에서 죽는단 말은 나라의 임금은 그 사직이 있는 곳은 수도예요. 그 서울에 가보면 서울에 사직이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같이 있어요. 한쪽에는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마다 또 사직이 있어요. 각 고을에도 사직이 있는데 그 사직 그게 그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이. 그 사직에서 죽는다 이 말은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보면 선조가 그 서울에서 원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그만 서울을 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 도망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지키다가 못 지키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데 못 이겨내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도 위해서도 그렇다. 개인에 있어서 국군은 뭐냐니까 내 정신이에요. 내 정신이고 땅덩어리는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이게 땅덩어리. 그리고 나라의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도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땅덩어리는 임금이 없는 땅덩어리, 그거는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몸뚱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몸뚱이, 그걸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놈을 사람 대접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아무도 사람 대접 안 해줘요. 그럼 그거는 죽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 선생은 그런 상태를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해요. 걸어다니는 시체, 주시라고 합니다. 달릴 주자 하고 시체 시자. 내가 이래 걸어다니는데 이게 내 정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밥도 잘 먹고. 그런데 내가 내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체라. 그 남명 선생은 너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이거. 여기에 그림에 여기에 귀자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귀자 반대편 이 안쪽은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 쩌맹하게 귀자가 좀 보이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상 싶어도 이 바깥의 세상은 귀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안쪽의 세상,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사람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 사람답게 살래? 아니면 귀신처럼 살 거냐? 그래서 요 성곽 안을, 성곽 바깥을 귀신이라고 하고 성곽 안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 국군이 사직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정신이 없는 상태, 국군 도망간 상태로 살아있다 하면 그거는 죽은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 욕심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한 게 경입니다. 그 남명의 경은 이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욕심을 이겨내는 것. 그 다음에 의는 뭐냐 하니까 정말 이제 경하고 의는 서로 늘 갖다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적에 외적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내야 되는데 못 막아내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막아내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예요. 그러니까 경은 적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는 이게 경이고 정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그 밑에 그림에 구간 밑에 보면 백규 대사국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기 보면 네모로 왼쪽에 백규가 있고 대사구가 있습니다. 백규 하는 거 이게 백규의 이름이 의예요. 이 백규가 대사구에게 명령을 해서 외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물리치면 이제 욕심을 제대로 물리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못 물리치면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도망가지 말고 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못 이겨내는 그 순간 나는 죽는 거다. 그러니까 남명의 경과 의는 정말 서늘할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럼 못 이기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49살 때 지은 시 그거는 진토 당릉 생원에면 티끌이 만약에 이 오장 안에 생긴다면 지금 고복 부기를 지금 즉시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이겠다.
익하는 시를 제자들이 봤다면 그 요즘 말로 하면 노을 적에 술 마시고 기분 좋고 막 춤도 덩실덩실 추고 하다가 그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노는 순간에 이게 뭐냐? 직금 고복 부교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남명 선생 같은 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시도 버리지 않고 내가 내 정신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나? 이걸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정신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나? 그 그림이 이 신명사도에 나타나 있다는 거지요. 신명사도에 나타나 있는데 이 신명사도가 그 남명 선생 요 뇌룡사 시절에 지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1549년 무렵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그림이 언제 지어졌는지 이것이 지금 학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남명 선생 스스로도 이거 내 그림을 언제 처음 그렸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겠느냐 추측해 보면 1549년에는 기본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 시에서 보면 죽을 각오로 경과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그림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렵에 1549년 50년 이 무렵에 이 그림의 적어도 밑바탕은 다 완성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원 앞에 1555년에 단성 현감에 제수되었을 적에 그 현감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에 보면 목을 딱 내걸고 글을 써놨어요. 여기 우리 큰 돌에다가 단성소라고 하면서 그 을묘사직서 그 써놓고 그 번역도 다 해놨는데 그 읽어보면 목숨을 걸고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 죽을 각오로 글을 쓴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적에 학생들이 그 글을 이야기하면 아이 선생님 뭐 단성현감 제수했으면 임금이 자기한테 요즘 말하면 군수 제수해 주는 건데 아이 과거 시험도 합격하는 사람 보고 군수하라 하면 고학득하고 좋아해야 되지 뭘 그래 말이지 임금한테 마구 임금의 어머니를 과부락하고 말이지 임금은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 되어 겨우 임금 됐을 뿐이지 당신 뭐 아느냐 하는 식으로 마구 몰아붙이고 이런 글을 쓰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한테 그런 글을 썼느냐? 내가 뭐 남명 선생도 아닌데 내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남명 선생이 죽으려고 쓴 것 같다. 저는 그때 그래 되잖아요. 남명 선생이 죽으려고. 요랬으면 잘하면 나를 안 죽이겠나? 그러면 나라가 좀 바로 될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큰 사건이 있어야 뭐가 좀 바뀌거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이 임금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죽었다. 이래 되면 막 이리저리 난리가 나요. 그러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나. 내 하나 뭐 그 죽으면서 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내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글을 썼는데 임금이 죽이려고 생각도 사실 했어요. 지식인이라 하는 놈이 이것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까지 글을 썼을 리는 없다.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어디 임금의 어머니를 과부락하느냐. 과부락하는 말은 과덕지 부라는 뜻이에요. 덕이 적어서 남편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남편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편 죽게 한 여자라는 뜻인데 그거에 남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임금의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건 나 용서할 수 없다. 이랬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 남명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 글을 이 남명이 이것 때문에
걸려들면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송나라 역사를 뒤져보니까 송나라 역사에 송나라 천자에게 올린 글에 천자의 어머니를 과부라고 표현한 게 있어. 그걸 찾아내가 송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임금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남명이 죽을 각오를 했는데 사실 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자기는 죽을 각오 이제 이 경과 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남명성이 돌아갈 때 지금 그 산천제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산천제의 동쪽 벽에는 경자를 쓰고 공경 경자를 쓰고 서쪽 벽에는 오를 의자를 써놔놓고 공경 경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오를 의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말을 주석으로 작은 글씨로 써놓고 크게 경의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산천제인데 산천제가 그 산천은 주역의 괴를 위에는 산을 뜻하는 괴, 밑에는 하늘을 뜻하는 괴, 요거 합치면 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됩니다. 대축이라고 하는 말 클 대자하고 축자는 저축이라고 저축인데 학문을 저축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학문을 쌓아가겠다 하는 뜻의 괴가 대축괴입니다. 그 남명생은 그게 61세 때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나는 크게 공부를 이제 제대로 온축해 보겠다. 여기 이 근처는 조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여가가 없는. 그러니까 그 지리산 밑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 별로 안 올 거고 그 사람은 진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가 거기 집 이름을 대축괴를 뜻하는 산천제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동쪽 벽에는 경, 서쪽 벽에는 의 이렇게 써놨고 경과 의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한 10여 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적에 자기 제자 매암정인홍, 동강김홍, 한강정구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쟁쟁한 나라에서 이름난 그런 분들이 그게 모시고 한 2달 가까이 그 모시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창문을 열으라고 하면서 창문을 여니까 날이 이렇게 밝고 좋구나 일어나 놓고 그리 제자들에게 저 벽에 쓴 경과 의 이 두 글자는 우리 집에 있는 요 경과 의는 내 학문의 핵심이 바로 이 경과 의 이 두 글자에 있다. 이런데 내가 평생 요 경과 의 하는 거는 자연으로 말하면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경과 의가 있다. 이 경과의를 내가 평생 했는데 나는 이 경과의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마음속에 한 점의 사물도 없다 이렇게 신중에 무일물이라 해요. 마음속에 하나의 사물도 없다 해요. 마음속에 하나의 사물도 없다 하는 말은 뭐냐니까 마음속에 무력이 제로가 된다. 무력 욕심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경과의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하면 마지막에는 무력이 0이 되는 상태가 온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은 어지간히 다가갔는데 0의 상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01 정도의 욕심까지도 다 없애버리지는 못했다는 뜻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대들은 끝까지 공부를 해서 마음속에 하나의 사물도 없는 그런 경지에 한번 가봐라. 그 경지에 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진장이라는 거예요. 심중에 무일점한 그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진장이라. 욕심이 있으면 하다가 못하는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되면 하늘이 하는 일처럼 땅이 하는 일처럼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은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해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명생 돌아가시는 순간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그 마음속에 한 점 무력도 없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죽는데 그대들은 그런 경지 한번 이르러 보라. 그 이제 제가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오래 하면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넘게 했지요. 아이고. 그래서 참, 예,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근데 여기에 남명조식 선생의 신명사 명칸교에 바로 신명사도 안에 있는 그림을 하나의 문장으로 써놓은 것이 이 신명사명입니다. 이 지도에, 이 그림에 보면 왼쪽이고 빡빡하게 한문 쓰여져 있는 게 있지요? 왼쪽 밑에. 그게 신명사명이에요. 태일진군 명당포정이라고 써놓은 그게 신명사명인데 신명사명을 제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일진군 명당포정.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정사를 편다. 태일진군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안에서는 내 총재주 외백규성. 안에서는 총재가 관장하고 밖에서는 백규가 살핀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총재인 경이 관장하고 밖에서는 백규인 의가 살핀다. 안팎으로 경과 의가 총재가 되고 백규가 되어서 경과 의를 제대로 실천한다. 승추 출납 충신수사. 추미를 받들어 말의 출납을 맡아. 이 임금 정신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충신수사예요.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서 말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거. 이게 진실되고 믿음게 언어로 표현한다. 우리 말할 적에 말이 잘못돼가 사고가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한테 그냥 장난스러운 농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만 오해를 해가지고 그만 평생 원수되고 하는 그 경우도 있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들으면 좋아할 수 있으면서 아첨하는 말 하라는 뜻이 아니고 바른 말, 좋은 말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사자부하고 건백물기라 넉자 부절을 발부하고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운다. 화, 항, 직방 온화하고 그 다음에 변함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반듯한 거. 이 4가지 부절을 발부하고 늘 이 화항직방의 자세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100가지 금지의 깃발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공자는 자기 제자 안자가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극기복례가 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극기복례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거는 얘가 아니거든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거든 듣지를 말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를 말고 얘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했네. 4가지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안자 같은 사람 4가지만 하면 성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100가지가 더 될지도 몰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100가지 그거 안 해야 될 일은 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교지사 삼여시발이라 9구멍의 사악함이 3군데의 요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우리 몸 속에 있는 9구멍의 사악함이 3군데 요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귀, 눈, 입이 결국은 욕심, 우리가 사람 욕심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게 눈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말을 스며시 돌리는 걸 보면 저 욕심 저런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눈과 귀와 입 속에서 욕심이 살며시 꿈틀거리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요처에서 사악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낌새가 있자마자 용감하게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구나 하는 걸 낌새가 자기 스스로 자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낌새가 있자마자 용감하게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되 나아가 반드시 선멸토록 한다. 뿌리가 싹 뽑힐 때까지 싹 뽑아내야 되는 거지. 대충 하다가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논에 밭에 이게 뭐 밥 멜 적에 대충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빨리 밥 맸다고 했는데 대충 뽑아놨어요. 그러면 뭐 한 2, 3일 지나면 또 확 우거지죠. 싹 뽑아야 된다. 싹 뽑아도 또 생기는데. 근데 대충 뽑아놓으면 됐네. 이게 완전히 선멸해야 돼. 요게 진교시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남명 선생이 갖고 있는 목숨을 걸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 정신. 단지 복명 요손이를 성리를 임금께 보고하니 요손의 세월이로다. 성리를 임금께 보고하니 요손이 세월이라 하니까 욕심 다 내가 막아내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든지 욕심을 이겨내고 난 뒤에 내 마음가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기분 좋은 거를 표현한 거예요. 성리를 임금께 보고하니 요손의 세월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누가 뇌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뇌물을 탁 이렇게 거절을 딱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욕심이 나는데 막 손을 대고 싶은데 깜짝짝짝 쫓다가 내 욕심을 안 냈어. 그러고 나면 내가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 기특한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이게 말하자면 성리를 임금께 보고하니 요손의 세월이로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욕심을 이겨내고 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관문을 닫아두니 맑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있다. 이 말은 욕심을 이겨내고 난 뒤에도 밤에 잘 적에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잡아야 돼. 이게 새 관문을 닫아둔다. 욕심을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새 관문을 닫아두고 맑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 말은 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 없애버린 거예요. 청야작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 때. 청야작전 하는 게 들판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못 견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놓을 것도 잘 없을지 모르지만 적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판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욕심 많이 부르면 그게 적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야 무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기일시연 하나애로 되돌아가니 시동과도 같으며 연못과도 같다. 이게 이제 하나애로 되돌아간다 할 때 하나 이게 바로 욕심 없는 거예요. 욕심 없는 그 상태 하나로 되돌아간다. 남명 선생은 이 부주에도 그런 말을 써놨어요. 사특함이 없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다. 무사, 사특함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사특함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무욕이 된다. 무욕,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진다는 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꾸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나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싶고, 저것도 해볼까 싶고,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딱 한결같습니다. 그럼 제일 마음 한결같이 먹으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기도 힘들고 말도 하기가 힘들어. 자꾸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말을 여기서는 이래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래 해야 되고 그렇다. 근데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살기 좋은 게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게 제일 살기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말 해도 내가 저기서는 무슨 말 했더라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라. 욕심 부린 사람은 여기서 이런 말 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 하고 이랬다 나중에 그게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너 어디 거기서 극하더니만 여기서는 왜 이런 소리 하나 이래가 남한테 애를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 없는 사람은 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했으니까 언제 어디 가서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행동이 바르고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에 있는 말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명 선생도 제일 어려운 게 마음 간직하는 게 제일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간직하는 것 중에 도가에서 수련하는 법에 이게 사람의 마음을 수원과 같다고 한 거예요. 수원. 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왜 온도계 한 대고 빨간 거 들었는 거. 그거 우리 그 안에 넣어두고 있으면서 이제 온도 올라가면 그거 싹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만약에 이런 종이에 수원을 딱 갖다 보면 요쪽으로 약간 기울이면 서로 수원이 서로 흘러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싶어 이래 하면 또 요쪽으로 서로 여러분 이게 요런 위에 수원을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금방 요리조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 간직하는 게 이 종이 위에 수원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이 잠시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지 못해요. 가라앉아 있지 못하고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싶고 자꾸 눈이 막 이런저런 거에 전부 눈이 자꾸 귀도 그렇고 자꾸 딸려가는 그게 뭐냐 욕심이라. 그 욕심을 다 완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되나니까 요 구멍이 하나 쏙 빠지는데 요 그 수원을 탁 집어넣으면 뭐 그거는 딱 그대로 붙어 있거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수원이 제대로 아닌데 여기 구멍을 하나 딱 파가 밑에 요런 거로 딱 해놓으면 요 쏙 들어가잖아요. 요 쏙 들어가면 이제 그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쏙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욕심을 다 버립니다. 쏙 들어가게 하는 거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무욕하면 됩니다. 무욕하면 욕심이 하나도 없게 되면 수원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수원이 안정되는 곡에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하는 게 이게 수원인데 영단과 현주다. 사람 마음은 영단 또는 현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도가에서 마음 수련을 영단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단약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단약하는 그게 우리는 수원을 조제해가지고 약을 해가지고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하는데 그거 죽어요. 수원은 독약이기 때문에 뭐 죽습니다. 옛날 중국의 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신선 되려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수원을 조제해가지고 먹은 사람도 있다 하는데 그 사람 다 죽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 그 전부 벼랑이 있는 그런 꼭대기에서 수원 먹고 전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꼭대기에서는 밑에 떨어져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와, 신선대가 하늘 올라갔다. 신선대가 하늘 올라간 게 아니라 전부 죽은 겁니다. 이거는 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수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랄까. 욕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안 내면 무병장수해요. 욕심내는 사람이 결국은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 못 이겨내면 스트레스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생기는 가만히 보면 욕심이에요. 펼쳐내는 방법은 욕심 안 부리면 스트레스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그저 내가 한결같이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거만 하면 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욕심 안 내면 하나는 할 수가 있어, 하나는. 내가 달리기를 좀 잘한다 이러면 내가 달리기 연습을 매일 달리기 연습, 그러면 내가 달리기는 이 합천에서 내가 제일 잘 달리는 사람 될 수가 있어. 그런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온갖 거 다 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려고 하고,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여기암, 저기암, 못 견디게 있다 결국은 고생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영단이, 수원을 영단이라고 하고, 그걸 유저라고 해요. 흘러다니는 구설이라고 해요. 구설이라는 게 보배인데 이게 흘러다니는 게 요리요리 흘러다니는. 그래서 잘 다루나 간직하기 어렵다. 간직하기 어렵죠. 마음이 제대로 간직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음을 잘 간직하는 방법은 뭐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 그리고 해야 될 거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것도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웃집에는 10말 나왔다 하면 나는 9말밖에 안 나왔어. 이게 끙끙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한 번 읽어 다 외웠는데 나는 한 번 읽으면 못 외워요. 그럼 난 2번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열심히 짓다 보면 남보다 적게 농사 지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더 잘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하니까 욕심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약도 치고 온갖 비료도 뿌리고 이러다 스트레스가 자꾸 많아지는 건데, 그냥 내가 살 정도만 생각하면 욕심 안 부리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참 남명 선생이 이런 글을 쓴 것은 학자들한테만 소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소용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보고 장사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소용되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소용되고, 뭐 공부하는 사람, 벼슬하는 사람 다 이거 소용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격조 있는 강의를 쉽고 재밌게